안녕하세요, 설계쌤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봤던 응력 그리고 변형률, 이거에 연계되는 응력 변형률 곡선이라는 걸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문제 상당히 잘 나와요. 잘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딱 보셔도 별 두 개죠. 네, 상당히 잘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내려와 보시면은 이렇게 뭐 응력 변형률 곡선 해놓고 비례한도, 탄성한도, 소성 변형, 항복점, 뭐 극한 강도, 네, 밑에 가시면 파괴점까지 나와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 그거를 보기 전에 응력 변형률 곡선이 뭔지 제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자, 응력 변형률 선도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선도니까 가로축이 있고 세로축이 있습니다. 가로축이 변형률 입실론이 되겠죠. 네, 세로축이 응력 시그마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뭐냐? 세로축, 즉 응력이 커짐에 따라 재료에서 발생하는 그 응력이 커짐에 따라, 즉 하중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에 따라서 변형률, 이것이 과연 얼마나 더 늘어나냐를 나타내고 있는 선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힘이 강해짐에 따라, 자, 가해지는 힘이 커져서 발생하는 응력이 커짐에 따라 점차 오른쪽으로 진행되고 있죠. 네,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변형률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나타내고 있는데 이 선도의 각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하나씩 한번 보실 텐데, 네, 여기 보시면은 A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뭐 B, C, D, E, F 있죠. 네, 이 각 점들에 대해서 명칭 알아보고 각각의 의미 보실 겁니다. 자, 우선 A 먼저 한번 봐볼게요. A는 비례 한도라고 되어 있어요. 비례. 자, 응력과 변형률이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 선도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인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 가해지는 힘이 커짐에 따라서 발생하는 응력이 커지고 그 응력에 따라 변형률이 비례하게 이렇게 직선으로 향상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즉 응력이 커지면서 변형률이 똑같이 같은 비율로 증가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그곳을 우리가 A점까지 비례하게 증가한다 라고 보고, 그 A점이 이제 비례의 가장 최끝단, 그래서 비례 한도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부분. 그 다음으로 탄성 한도입니다. 탄성 한도는 A에서 살짝 올라간 곳까지 되어 있죠. 네, 이것도 이제 비례 한도처럼 탄성의 한도, 탄성의 한계 영역을 나타내는 비점이에요. 자, 그럼 탄성과 소성, 이걸 좀 아셔야겠죠? 네, 탄성, 소성 좀 자세히 뒷부분 파트 2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거라서 간단히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어떤 물체, 예를 들어서 스프링이라든지 아니면은 고무 같은 것들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스프링 한번 생각해 볼까요? 스프링이 이렇게 코일형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스프링이 되겠는데, 얘를 양쪽으로 잡아당겨 볼게요. 잡아당기면 얘가 어느 정도 늘어나죠. 늘어났다가 힘을 제거하면 돌아갈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적 있으실 거예요. 힘을 줬다가 풀면은 돌아가는데 힘을 생각보다 더 많이 줬을 때, 더 세게 줬을 때는 힘을 제거했을 때 어느 정도는 돌아가는데 조금 돌아가고 돌아가지 않는 부분도 있죠. 처음보다 조금 더 이렇게 늘어져 있는 이런 스프링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둘의 차이가 뭐냐? 자, 왼쪽 예시를 들었던 힘을 줬다가 힘을 제거했을 때 완전히 기존의 상태대로 돌아오는 걸 저희가 탄성이라고 하고요. 자, 오른쪽 이렇게 늘렸다가 살짝 덜 돌아오는 걸 저희가 소성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럼 오른쪽 거는 탄성이 아예 없고 소성만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탄성 한도까지는 커버를 쳐서 힘을 제거했을 때 일부 돌아가는데, 돌아간 것 플러스 더 길어진 것은 소성 영역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늘어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힘을 벗어났다고 해서 탄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탄성역만큼은 돌아오고 그 외에 나머지 소성역만큼은 늘어난 채로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즉 B점, 저희 B점 보고 있었죠. 탄성 한도란 무엇이냐? 얘가 힘을 줬을 때 어느 정도의 힘까지 탄성 영역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라는 겁니다. 이 탄성 한도를 벗어나면 탄성이 아니라 소성 영역이 돼서 이제 힘을 제거했을 때 다 돌아오지 않고 변형된 채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탄성 한도 B점까지만 탄성으로서 힘을 제거했을 때 다 돌아오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소성 변형. 네, 이게 방금 설명드린 부분이죠.
B점 이상으로 응력이 증가됐을 때 힘을 제거하여도 변형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는 이제 남아있다. 남아있는 부분이 이제 소성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항복점. 항복점은 C랑 D 체크는 안 돼. 일단 의미 먼저 볼까요? 자, 응력을 증가시키지 않아도 변형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커지더라. 그 전까지는 계속 버티다가 갑자기 얘가 항복을 하는 것처럼 힘을 더 크게 주지 않아도 계속해서 쭉 늘어나는 그런 상태가 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항복 영역이라고 하는데, C점은 살짝 올라가 있어서 상항복점, D점은 살짝 내려가 있어서 하항복점이라고 불러줍니다. 근데 모든 금속이 이렇게 상항복점, 하항복점을 갖고 있진 않아요. 대표적으로 상항복점, 하항복점 갖고 있는 건 탄소강이고요. 대부분의 금속은 그냥 항복점이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부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쭉 늘어나다가 다시 버텨주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극한 강도. 네, 극한 강도는 이제 물체가 견딜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응력치를 얘기해요. 저희가 저 선도에서는 2점을 들 수 있겠죠. 2점. 네, D점에서부터 이제 응력이 더 커지면은 변형도 이제 같이 증가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최대로 버틸 수 있는 상황, 그 상황일 때 저희가 점으로 찍고 극한 강도라고 불러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이죠. 네, F는 파괴점이에요. 드디어 이제 파괴가 되는 시점이 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파괴되는 곳이 극한 강도치를 좀 더 지나서 좀 더 작은 응력 상태에서 파괴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극한 강도를 지나 좀 낮은 힘이 됐을 때 파괴가 일어나니까 저희한테는 사실상 파괴점보다는 극한 강도가 훨씬 더 중요한 거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저희가 이 응력들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 어떤 것이 이제 크고 어떤 것이 좀 상대적으로 작냐. 자, 일단 인장 강도가 가장 큽니다. 인장 강도가 극한 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항복점이 응력이 좀 더 높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탄성 한도에서가 응력이 좀 더 높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용 응력이 높고, 마지막으로 사용 응력이 허용 응력 이하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과연 이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응력이 크냐 혹은 응력이 가장 작냐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큰 것, 뭐 예를 들어서 인장 강도가 없으면 항복점 선택하시면 되겠고, 가장 작은 것, 뭐 사용 능력이 없으면 허용 능력 고르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훅의 법칙, 훅스 로우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별 하나. 제법 그래도 많이 등장합니다. 이건 뭐냐? 응력과 변형률이 비례한다는 건데요. 근데 어디서나 비례하는 게 아니라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곡선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이 중에서 비례한도 내에서 응력과 변형률이 비례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이거를 저희가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탄성계수라는 걸 만들어 주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 재료마다 나름의 탄성을 나타내는 어떤 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활용해서 시그마 응력은 입실론에 비례한다. 거기에다가 탄성계수를 곱해줬을 때 나오는 값이 이제 응력이 된다 라고 해서 식을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거죠. 시그마는 2입실론. 네, 이거 굉장히 기본이 되는 공식이니까 꼭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냐? 예를 들어 응력 그리고 변형률 준 다음에 이 재료의 탄성계수로 옳은 것은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정말 컴팩트하게 탄성계수 2값 그리고 변형률 입실론 준 다음에 이 두 개가 주어졌을 때 응력 시그마는 몇이 나오냐 이런 식으로 계산하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변형할 수 있냐? 우선 세로 탄성계수라는 걸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세로 탄성계수가 방금 보셨던 2입니다. 시그마는 2입실론이었죠. 네, 이거는 저희 인장 시험에서 인장 하중이 가해졌을 때 그때 길이 방향으로 얼마나 탄성력을 갖는지를 나타내는 계수입니다. 그래서 2라고 표시하고 2는 입실론 분의 시그마다. 그럼 이거 새로운 식인가요? 아닙니다. 새로운 식이 아니라 입실론을 이항시켜보면 그대로 시그마는 2입실론 이렇게 나오겠죠. 단지 입실론을 시그마 밑으로 이항시켜 놓은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2는 입실론 분의 시그마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거를 좀 더 풀어보게 되면은 2는 A 람다 분의 PL이 되더라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A 람다 분의 PL은 왜 나오냐? 시그마가 A분의 P잖아요. 네, 이거 저희 앞에서 응력 구하는 거 얘기했었죠.
네, 인장 응력 구하는 게 A분의 P, 네, T였죠. 이렇게. 자, 그리고 람다분의 L은 왜 나왔냐? 입실론이 L분의 람다잖아요. 근데 지금 입실론이 분모로 가 있으니까 이게 역수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람다분의 L로 들어가 준 겁니다. 즉, 그래서 E는 A 람다분의 PL이 되는 거고, 그럼 이거를 이렇게 외워주면 되냐? 이거보다는 밑에 걸로 외우시는 걸 좀 더 추천드려요.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등장합니다. 다음과 같이 E 값, 그리고 시그마, L 값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이 경우 세로 변형량이 얼마냐? 이걸 구해봐라. 람다가 몇이냐? 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람다를 구하라고 하면 2a분의 pl입니다. 자, 이 공식 적용해서 풀어주시면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가로 탄성계수. 자, 가로 탄성계수는 전단하중이 가해졌을 때의 탄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전단하중이 가해졌을 때의 탄성이다. 자, 그래서 이때 저희 전단 변형률은 이렇게 써주고요. 얘를 감마라고 불러요. 감마. 자, 그럼 저희 시그마는 이 입실론이라고 했었죠. 전단 응력을 구한다고 치면 시그마가 응력이니까 시그마 자리에 전단 응력 타우 써주면 되겠죠. 거기에 전단 변형률이 감마니까 세로 변형률 입실론 자리에 감마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2가 세로 탄성계수였으니까 지금 가로 탄성계수도 알아봐야겠죠. 네, 가로 탄성계수는 2 말고 G라고 써줍니다. 자, 그래서 저희 시그마는 E입실론이라는 공식을 알고 계시면 여기에다가 대칭하게 기호를 넣어 주셨을 때 시그마의 타우, 입실론의 감마, 2에는 G. 자,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 공식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인장응력 시그마는 E입실론, 전단응력 타우는 G감마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E와 G라는 게 뭐 대단한 개념이 아니고 비례 한도 내에서 이 비례하는 기울기를 어떻게 나타내 줄 것이냐, 그 기울기에 대한 개수를 재료별로 그냥 구해 놓은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공식 외워주시면 좀 더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알고 계시면 푸실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이제 허용 응력과 안전율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선 허용 응력이 뭔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허용 응력은요, 이 재료를 사용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응력까지 허용해 줄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겁니다. 웬만하면은 탄성 한도 이내에서 사용해 줘야 한번 사용한 이후에도 얼마든지 힘이 제거됐을 때 원상태로 복구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탄성 한도보다는 작은 값의 응력을 허용해 줍니다. 자, 이 재료 써도 되는데 이 재료는 사용할 때 요 영역 안에서만 사용해야 돼 라고 제한을 해주는 거죠. 그럼 사용 응력은 뭐냐? 실제로 사용하는 값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실제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응력은 허용 응력 이하여야만 하는 거죠. 허용 응력보다 크면은 그건 허용된 사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용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안전율은 뭐냐? 네, 안전율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기준 강도. 자, 인장 강도와 허용 응력과의 비율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기계에 적용하는 재료의 설계상 허용 응력을 정하기 위한 계수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즉 뭐냐? 이 재료가 버틸 수 있는 아주 제일 큰 힘. 아까 인장 강도 말씀드렸었죠. 재료가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힘. 네, 인장 강도까지는 사실 얘가 버틸 수 있지만,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한번 쓰고 나면 소성 영역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힘을 제거해도 다 돌아오지 않고 변형된 채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안 되니까 인장 강도까지는 절대 쓸 수 없겠죠. 특수한 상황에서는 여기까지 버텨주길 바라는 것 뿐입니다. 그럼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작은 영역에서 허용 응력이라는 걸 정해놓고 사용하게 될 텐데 이 둘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거는 안전율 값이 클수록 인장 강도보다 허용 응력이 훨씬 더 작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안전율이 1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0이면은 허용 응력 값으로 인장 강도, 네, 기준 강도를 나눴을 때 10분의 1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인장 강도보다 10분의 1 수준까지만 허용해 주겠다 라는 개념이 되는 거니까 이게 값이 커질수록 훨씬 더 작은 하중까지만 허용해 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재료의 강도입니다. 강도. 강도라 함이 앞에서 봤던 인장 강도를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데 그 밖에도 다양한 강도의 개념이 있거든요. 하나씩 한번 보실까요?
자, 우선 피로 한도. 피로 한도는 저희 뒷부분에서 파트 2에서 피로 파괴 얘기하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어떤 물체에 저희가 반복적으로 힘을 가하다 보면 얘가 원래 100의 힘을 버틸 수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반복해서 힘을 굉장히 많은 횟수 주다 보면 생각보다 낮은 힘에서 50, 60, 70 이런 힘으로도 충분히 파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반복되게 힘을 줬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원래 인장 강도보다 더 작은 힘에서 파괴되는 걸 저희가 피로 파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횟수가 아무리 많아져도, 그러니까 무한대로 하중을 가하여도 절대 피로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 최대 응력을 저희가 한도로 정해준 겁니다. 피로 한도. 이 재료는 예를 들어 30의 힘이면은 무한 번을 반복해도 절대 파괴되지 않아. 자, 이런 식으로 한도를 정해놓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 탄소광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많을수록 그 피로 한도 값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다음으로 이제 열응력입니다. 열응력은 당연히 열과 관련된 응력이 되겠죠. 자, 그 중에서 어떤 거냐? 온도가 변함에 따라 팽창 혹은 신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신축이 일어났을 때 재료 내부에 열응력이라는 응력이 생겨버려요. 신축이 일어나면, 수축이 일어나면 내부에서 좀 당겨지는 그런 힘이 발생하겠죠. 그 힘에 따라서 이제 응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걸 열응력이다 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서 어떻게 구해주냐? 일단 단위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입니다. 시그마는 2 알파 델타 t라고 해줍니다. 델타 t는 열 변형 값, 별 변형량 혹은 열 변형 값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래 뭐 100도였다. 근데 70도가 됐다. 그럼 델타 t는 몇이냐? 30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죠. 네, 30만큼 차이가 일어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알파, 선팽창 계수라고 해서 해당 재료가 온도가 뭐 1도 높아질 때마다 혹은 1도 낮아질 때마다 얼마만큼 팽창 혹은 수축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실험값으로 계산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그마는 2, 네, 세로 탄성 계수고요. 알파, 선팽창 계수 곱하기 델타 T, 열 온도 변형값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열 변형값이라고 하니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온도 변형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뒤에서도 한번 다시 볼 거니까 네, 그래도 그 전에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거 크리프 현상입니다. 크리프 현상은 뭐냐? 물체를 늘려주려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응력이 커질수록 네, 밖에서 가해지는 하중이 커질수록 얘가 잡아당겨져서 더 많이 늘어날 거잖아요. 근데 아까 항복점이라는 곳에서는 힘을 그냥 유지만 해도 쭉 늘어나는 구간이 있다고 했었죠. 그거 이외에 내가 힘을 더 추가로 주지 않고 그냥 고정되게 주고 있는데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 고온일 때요. 고온일 때 하중이 일정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늘어나기도 하는데 그 현상을 저희가 크리프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응력 집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응력 집중이라는 게 뭐냐면 힘이 집중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같은 물체여도 저희 과자 봉지 같은 거 보시면은 네, 겉에 뜯는 부분이 일자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노치가 잔뜩 있죠? 뾰족뾰족하게. 자, 이걸 왜 놓냐면 저희가 힘을 가했을 때 가한 힘이 한 곳에 집중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네, 집중될 수 있게 함으로써 얘가 더 쉽게 뜯어지게 전단이 일어날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근데 같은 힘으로 반대쪽에 예를 들어 일직선이라고 했다면 이거는 절대 뜯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얘는 그냥 이렇게 쭉 늘어난다든지 그렇게 변형만 일어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응력 집중이다. 노치가 있거나 구멍, 나사가 꽂혀 있거나 뭐 돌기가 있거나 자, 이런 부분에 하중이 가해지면은 큰 응력이 집중이 되면서 얘가 버틸 수 있던 힘보다 좀 더 작은 힘에서 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응력 집중 현상이라고 부른다 보시면 되겠죠.